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리한 치매 부모와 가족 갈등 해결책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는 일,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자료서도 인용된 한 구절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낯선 기억의 틈으로 미끄러져 멀어지는 당신. 아, 바로 이런 막막함 속에서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치매라는 병이 도대체 뭐고, 또 한국 사회에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대처 방안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네. 이게 통계가 정말 현실을 딱 보여주는데요. 65세 이상이면 9분 중 1분. 와. 특히 80세가 넘어가면 거의 2분 중 1분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뭐 특별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이 엄청난데 요새 요양 서비스가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절반 이상은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치매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망증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치매는 뭐 알츠하이머병처럼 특정 병 이름이라기보다는요. 뇌 기능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 그러니까 일종의 증후군이에요. 증후군이군요. 네. 기억력 떨어지는 건 다들 아시는데 그거 말고도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 또 시간이나 장소 파악하는 능력, 뭐 계산 능력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있는 걸 넘어서서 성격이 예전이랑 확 달라지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심해지면 몸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원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크게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원인이 뭐 한 70가지가 넘는다고는 하는데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거의 전체 치매의 한 70에서 80% 정도. 와, 대부분이군요. 네, 뇌에 그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좀 이상한 단백질이 자꾸 쌓이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병이거든요. 비유하자면 뇌에 천천히 녹이 쓰는 것 같다고 할까요? 보통 한 10년 이상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게 특징이에요. 아, 서서히. 그럼 알츠하이머 말고 다른 흔한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뇌혈관 문제,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졸중 같은 거요. 뇌세포가 갑자기 확 손상되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처럼 서서히 나빠지기보다는 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단 내려가듯이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되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걸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 효과가 꽤 크다는 거고요. 또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반응도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약간 만성질환처럼 서서히 진행되고 혈관성은 갑작스런 사고 후유증 같은 느낌이네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역시 치료나 관리 방법이 달라서겠죠? 정확합니다. 네.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관성 치매면 당연히 혈압,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할 거고 알츠하이머 치매면 약물 치료랑 같이 인지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아, 그리고 드물지만 뭐 갑상선 문제나 비타민 부족, 뇌종양 이런 걸로도 치매 증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건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완전히 낫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진짜 필수적인 거죠. 정말 진단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치매를 정말 무섭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를 잃어버리는 병, 다시 아기가 되는 병, 심지어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고까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아, 그게요. 치매가 단순히 뭐 기억력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걸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체성.
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식, 경험, 추억, 이런 게 다 뒤죽박죽 섞이고 사라지면서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조차 헷갈리게 되는 거죠. 성격도 변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어떨 땐 정말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이걸 겪는 본인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가족들 고통은 정말 말도 못하죠. 관계가 틀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걸 엿에서 봐야 하니까. 그래서 암보다 무섭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겠죠? 아,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요.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자료에서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병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크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발병을 2년 이상 늦추고 5년 뒤에 요양시설 들어갈 확률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희망이죠. 그래서 초기 신호 이걸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흔히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기 쉬운 것들이 사실은 치매 시작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신호들일까요? 단순 건망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 건망증은 어떤 사실의 일부분만 잠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내죠. 예를 들어 점심 메뉴는 기억 못해도 밥 먹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치매 초기에는 그 사건 전체를 그냥 통째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점심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거나 힌트를 줘도 전혀 못 떠올리는 거죠. 기억력 말고 다른 초기 신호에 없나요? 성격 변화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억력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을 할 때 딱 맞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자꾸 그거, 저거 이렇게 대명사를 많이 쓰신다거나 대화 내용을 잘 못 따라오고 좀 동문다답하는 경우가 잦아진다거나 또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는다거나 집안 물건을 자꾸 엉뚱한 데 두고 못 찾는 일도 생기고요. 간단한 계산이나 돈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엔 안 그러셨는데 사소한 일에 막 버럭 화를 내시거나 의심이 부쩍 많아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매사에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도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노화나 우울증이랑 혼동하기 쉬워서 더 잘 살펴봐야 돼요.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군요. 이런 초기 단계를 지나서 중기, 말기로 가면 좀 어떻게 되나요? 중기로 가면 증상이 더 확실해지죠.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리는 일이 아주 잦아지고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비현실적인 믿음, 그러니까 망상이죠. 또는 헛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 망상이나 환각까지요. 네. 옷을 계절에 안 맞게 입는다든지 혼자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는다든지 점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죠. 말기가 되면 이제 혼자 식사하거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대소변 조절도 힘들어져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아, 정말 긴 시간 동안 환자도 가족도 모두 힘든 여정이 되겠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예쁜 치매와 미운 치매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표현 자체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자료 설명을 보면요. 우리 뇌는 평소에 자주 쓰는 신경회로가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 자주 쓰는 길이 더 넓어지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동안 감사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주로 쓰면서 살아온 분들은 나중에 뇌에 손상이 오더라도 그 긍정적인 신경망이 상태적으로 더 활성화돼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도 좀 비교적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을 덜 힘들게 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쁜 치매라고 표현한 거죠. 아마 돌보는 입장에서 좀 수월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하. 그렇다면 반대로 미운 치매는 평소 부정적인 생각 습관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좀 삐뚤게 보고 이런 습관이 있던 분들은 뇌가 손상됐을 때 그 부정적인 신경망이 더 두드러져서 공격적이거나 편집증적인 행동, 끊임없는 불만 토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미운 치매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부부관계가 안 좋았던 경우에는 치매 걸린 후에 그동안 눌려왔던 감정들이 막 터져나와서 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와, 평생 어떻게 마음 먹고 관계 맺고 살았는지가 나이 들어서 경의 모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우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대처 방안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가 괜찮아 하지 말자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러시겠지, 좀 이상하지만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외면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문가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원인에 따라서는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진단받은 후에는 처방에 따라 항치매제 같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완치제는 아니지만 병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고요. 또 뭐 망상이나 우울, 불안 같은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조절해서 환자분이나 가족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약물 말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이 달라진 모습에 막 당황하고 그러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물론이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환자의 기억력 감퇴나 좀 이상해 보이는 행동들이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지 그 사람 원래 모습이나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가족들이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지재활 훈련 같은 거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인지 재활 훈련이요? 그건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뭐 거창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같이 그날 날짜랑 요일 확인하고 간단한 하루 일과표 같은 거 만들어서 눈에 잘 띄는 데 붙여두고 중요한 약속이나 할 일 있으면 메모하는 습관 들이도록 돕고 이런 거요. 같이 옛날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거나 쉬운 퍼즐 맞추기,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르기 이런 것도 좋고요. 간단하게 일기 쓰는 것도 기억력 유지나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안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런 재활 훈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희망을 얘기해요. 뭐냐면 뇌세포 자체가 새로 생기진 않아도 남아있는 건강한 뇌세포들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서 손상된 부분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다른 길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평생 뇌 기능이 아주 조금만 쓴다는 비유처럼 뇌에는 아직 안 쓴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재활 훈련을 하면 남아있는 뇌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도 이름이 재밌던데요.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라고요. 네, 그거 기억하기 쉽게 만든 구호인데요. 치매 예방에 중요한 생활 습관들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진땀나게 운동하기,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기, 사회활동 활발히 하기, 대내활동, 뭐 읽고 쓰고 배우고 이런 거요. 꾸준히 하기, 천박하게 술 마시지 않기, 즉 과음 피하기, 명을 연장하는 건강한 식단 챙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걸 철저히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아, 결국 몸 전체 건강, 특히 혈관 건강이랑 활발한 두뇌 활동, 이게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전략, 괜찮아 하지 말자는 결국 적극적인 진단, 치료, 재활, 그리고 예방 노력, 이걸 다 포함하는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전략은 귀찮아 하지 말자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간병은 귀찮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돌봄은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귀찮다 이런 마음으로 소통을 딱 끊어버리고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상태는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는 약간 경고 같은 거예요. 아, 자료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관심과 소통, 그리고 친밀한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가족의 지지나 사랑이 환자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남아있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약간 정서적인 뇌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뇌 보호막이요? 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뭐 새로운 걸 배우거나 재활훈련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줄 수도 있고요. 아, 환자가 예전에 하던 역할을 계속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이 전략의 일부라고 하네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치매 진단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역할에서 빼버리면 환자분은 내가 이제 쓸모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엄청난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병세를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집안 살림을 주로 하셨다면 뭐 설거지나 빨래 개기 같은 간단한 일이라도 계속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사회 활동을 좋아하셨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돕는 게 좋아요.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여전히 가족과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조언도 있던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네. 하지만 치매 환자의 그 반복적인 질문이나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병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야 해요. 아이 가르치듯이 참을성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자꾸 똑같은 거 물어봐요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그냥 차분히 다시 설명해주고 좀 서툰 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요. 잘했을 때는 칭찬 듬뿍 해주고 못했을 때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렇게 다독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괜찮아 하지 말자에 이어서 귀찮아 하지 말자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관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혼자서 하지 말자. 이건 간병하는 가족분들한테 정말 절실한 조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치매 간병은 마라톤이랑 같다고 하잖아요.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면 먼저 지쳐 쓰러져요. 그래서 역할 분담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우선 가족 안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논하고 책임을 좀 나눠야 해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미루거나.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직접 간병하는 사람 말고 다른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각자 상황에 맞게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멀리 사는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드리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이랑 주 간병인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전화 한 통도요? 네, 작은 관심이라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족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생각보다 도움받을 곳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사 도우미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무엇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서비스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곳이요? 네, 맞아요. 각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에 연락하면 상담부터 검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낮 시간 동안 환자를 돌봐주는 주간보호센터나 잠깐 입소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 같은 것도 간병 부담을 더는 데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요양원 입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아무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 부모님 본인이 막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제 가족 힘만으로는 도저히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면 요양원 입소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부모님을 버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네. 자료에 따르면 요즘에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좋은 요양원들이 많고 막상 입소하신 뒤에는 규칙적인 생활이란 다양한 활동 덕분에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혼자서 어떻게든 다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전문가와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게 환자분과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자료는 이걸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로 마무리하는데요. 결국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 전문가, 사회 시스템 이런 모든 자원과 협력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전략, 괜찮아 하지 말자, 귀찮아 하지 말자, 혼자서 하지 말자는 치매라는 정말 큰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적극적이고 또 관계 중심적이면서 협력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거군요. 참 냉혹한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치매는 분명 환자 본인에게도 또 그분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너무나 힘겹고 지인 싸움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질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약물 치료나 재활, 다양한 사회적 지원 같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총동원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망하기보다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좀 연대의 힘으로 이 어려운 여정을 헤쳐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평생의 마음가짐이 예쁜 치매와 미운 치매라는 다른 양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약간은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접했잖아요. 네. 만약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행복을 넘어서서요. 혹시 모를 미래의 우리가 인지저하를 겪게 되었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